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KH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들모에서 그런 존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아마도 영적인 존재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KH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방송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KH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이 존재를 언제 처음 목격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정확히는 21살 때 이제 군입대 전에 한창 놀러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군 전역 후에,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좀 노곤노곤해지면서 그때 한 번 더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KH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스테리한 거, 제 눈에 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 편이에요.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겪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보이지 않는 거는 믿지 말자라는 좀 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미스터리한 소리를 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넘기는 편인데, 그때 09년도 3월쯤이었습니다. 제가 3월날 입대를 했고 한 입대하기 2주 전쯤의 일입니다. 입대 전에는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새벽까지 놀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하루 왼종일 아무래도 그렇게 주구장창 놀다 보니까 어느샌가 좀 몸이 축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정이 되기 전에 집으로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하고 집으로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깔끔한 성격이 좀 있는 편이라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샤워는 하고 자야 되거든요. 그때 날씨도 좀 쌀쌀하고 집에서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그래도 잠들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우자 해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여가지고 12시만 돼도 엄청 조용하고 깜깜한데 09년도 때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12시가 돼도 시끌벅적했고 굉장히 TV 킨 집도 엄청 많았었고, 근데 그날 유독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어요. 게다가 원래도 춥기는 했지만은 더 스산하고 더 온도가 낮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지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살짝 차도가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나갔는데 나가서 두리번거리는데 저랑 한 3m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어떤 유치원 원복 있잖아요. 노란색 모자에다가 노란색 가방, 그 다음에 노란색 꽃가옷을 입고 하얀색 양말을 신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고 뒤돌아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왜 애가 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귀신이라는 걸 딱히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가 다 됐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자아이가 4, 5살 되는 꼬마 여자아이가 저기 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쎄하다. 그래서 담배를 다 피우지도 않고 내려놓은 다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너무 무서웠으니까 집으로 들어갔는데 잠이 너무 안 와서 꼴딱 밤을 새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죠. 뭐 그러고 나서 사실상 2주 뒤쯤에 입대를 했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군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런 존재는 좀 잊게 되고 까마득하게 아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생활을 다 하고 2011년 제가 2월에 전역을 했죠. 2월에 전역을 하고 나서 급하게 좀 집안도 어렵기도 해서 좀 고액 알바를 찾기 위해서 웨이터 일을 했었습니다. 전역을 하자마자. 웨이터 일은 밤일이다 보니까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면 뭐 6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딱히 뭐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돈은 많이 줬었던지라 그 당시에는 힘든 것도 잘 몰랐고 하다가 어느 날은 또 퇴근해가지고 똑같이 또 씻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자야겠다. 근데 일이 피곤한 건 정말 맞았거든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격주로 한 번씩 쉬면서 출근했었고 그렇게 뭐 정말로 쪽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출근하고 이랬어야 되니까 엄청 피곤한 탓이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똑같이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때 상황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 분위기랑 온도랑 조용한 분위기를 보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입대하기 전에 제가 봤었던 그 노란색 유치원복의 꼬마아이가 에이 설마 그냥 내가 피곤하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다시 한번 골목 쪽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다시 그 골목 쪽에 두리번 걸었는데 없더라고요, 다행히. 없네. 역시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살짝 뒤로 돌아서 우측으로 도는데 왜 벽면하고 전봇대가 서 있으면은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노란색 가방이 그때 제가 봤었던 정말 똑같은 노란색 가방이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저는. 저거는 내가 봤던 거다. 저건 내가 입대하기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정말 서 있는 자세에서 가위를 눌린다라면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피우던 담배는 계속 타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가가서 확인도 못하겠고 그래도 어찌어찌 정말 우여곡절에 뒷걸음질 딱 한 번 친 다음에 혹시 내 쪽으로도 올까봐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온 방에 불을 다 켜고 창문과 문을 주시하면서 또 꼭딱 밤을 새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며칠 가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너무 참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래도 그때도 어린 마음에 어머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말을 했죠. 엄마 나 그때 입대하기 전에 이런 애를 봤었고 얼마 전에 또 봤다 했는데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시더니 갑자기 서랍에서 우편물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우편물이 뭐냐면은 아동 실종이나 아니면 아동 범죄 관련된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날라왔었거든요. 이유인즉슨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저희 집에 호적이 저 입대 전에 등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아 실종이라든가 유아가 등록된 집에는 그런 우편물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우편물을 보여주는데 실종 아동에서 제가 본 인상착의가 똑같은 아이가 실종 아동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얘 아니냐? 네가 말한 거 보면 얘랑 인상 차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맞다고 내가 보는 얘가 맞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기를 제가 입대하기 전쯤에 그 우편물을 받았었고 어머니도 시장을 갔다 오면서 한 9시쯤에 왔는데 어떤 꼬마애가 어슬렁거리면서 골목을 지나가더래요. 이제 유치원 원복을 입고 유치원 노란색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그래서 집에 조카랑 나이도 똑같아 보이고 그래서 아니 이 애가 저기 왜 돌아다니나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며칠 뒤에 그 우편물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실종된 아이 같아가지고 어머니가 이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뭐 저희 집에도 조카가 지내고 있고 또 이런 아동 실종 범죄라든가 굉장히 예민할 시기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보여주더니 자기는 얘가 아직도 아른거려가지고 이거를 좀 버리지 못하겠더라. 어머니도 좀 귀신을 믿지도 않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는 제가 본 건 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귀신을 아직까지도 믿지도 않아요. 보셨는데도? 네, 근데 약간 좀 아련한 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가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나한테 아니면 뭔가 자신이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엔 새벽에 밤 12시가 넘으면 담배를 피러 나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 네네네. 근데 확실히 KH님 사연을 들어봤을 때 무서운 건 맞지만 너무 또 한편으로는 뭔가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좀 슬픈 이런 느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상 모든 귀신들을 봤을 때 무섭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저도 볼 때는 그래도 오싹한 감정은 들었거든요. 그 한기라는 것도 느껴졌었고 뭐 이 시간에 사실상 그 아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어떤 어른이든 이 늦은 시간에 그 원복을 입고서 서 있는 아이를 보면은 무서워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쵸. 처음엔 무서운데 이제 실종 전단지랑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좀 가슴이 아팠죠. 이런 사연도 사실 제보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니면은 뭔가 다시금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써주신 거는 이 말씀도 써주셨어요. 사실상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네, 맞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사라졌던 아이 그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누군가에겐 알려달라고 그저 억울함을 전하고 싶었을지 모른다라고 저에게는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훨씬 더 이전에 실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네네. 왜냐면 그 노란색 유치원복이랑 그런 모자, 가방 이런 스타일이 제가 유치원 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0년대 후반생이 유치원 때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네네. 그래서 아마도 훨씬 더 이전에 실종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 때는 이제 노란색 유치원복이 일반적이었고 그 후 언제까지 그런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그 스타일로 진행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오래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올해로 89년생인데. 네, 동갑이시네 저랑. 나이로 따지면. 저도 유치원 때는 그렇게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시절 때 실종된 아이가 그때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훨씬 많겠죠. 네. 시대가 아무래도 더 예전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짧다 보니까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엄청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죠. 이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 그때 기억 안 나?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5살, 6살쯤 됐었는데 그때 어머니 피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길 아버님 친구가 통영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늦은 밤에 통영을 내려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저를 데리고 차를 타고 통영으로 가던 중인데 그때 한 어머니 말씀으로는 새벽 1시, 2시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갑자기 제가 어머니 앞에 타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오그라들지만은 유아틱한 말을 좀 하자면은 엄마 저기 내 친구 저기 3명이서 손 흔들고 있어 라고 하더래요. 헐.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나보다 조금 큰 형이랑 나랑 친구 같은 애 2명이서 차를 잡고 있어 이러더래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거기가 통영 내려가는 저수지 쪽이었는데 거기서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사람도 많이 죽어 나갔었고 게다가 또 시기상조상 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다 엄청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 그래서 약간 좀 덧붙여서 예. 이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가끔씩 제가 돌비 라디오 쓸 때 재밌는 거는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제가 혼자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청기누설을 할까봐 말을 못한다라는 썰이 있잖아요. 알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굉장히 영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때가 정확히 몇 살 정도 때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살쯤 됐다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아직 맑을 때구만. 네, 아직 순수하고 퓨어할 때죠. 그죠. 완전 퓨어해서 때가 아예 안 묻었을 때. 그쵸. 원래 그럴 땐 간혹 귀신을 본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귀신을 본 상태가 맨정신이라는 거예요, 둘 다. 네, 맞아요. 제가 술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꿈이나 가위에서 귀신을 목격을 해요. 네. 일반 사람들은. 근데 맨정신을 2번을 목격을 하셨고 한 번 더 어떤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네. 제가 군대에서 겪은 건데 이거 봐. 아니 어릴 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보셨는데? 네,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번 그 이후로는 나머지는 다 주워들은 것들 뿐이라서 제가 겪은 거는 2개고 어머니가 제가 겪었다고 한 게 1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겪은 총 3개인데 군대 어땠어요? 군대에서는 왜 군대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정말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았고 맞죠. 이제 불침번이라는 근무를 쓰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이등병이었고 저희 때는 상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비님도 군 시절을 상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게 10점이 쌓이면 네네. 1박이 지워지고 네. 하루는 불침건물을 쓰는데 그때 제가 GOP가 있을 때여가지고 1번부터 5번 막사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막사 내무반이 아니고 막사로 지정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GOP에서는 컨테이너 같은 데서 잠을 잤었으니까. 근데 불침번 근무를 쓰다가 저희 이제 상병쯤 되는 선임이
6번이랑 10번까지 불침번 근무였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근무 싫다고. 그래서 저희 당직 사관님이 그러면 이거 대신할 사람 누가 있냐고 자기가 상점 30점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새벽 2시, 4시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막내들은 아무래도 네. 이등병들은 생활관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인다던가 선임의 잠을 방해한다는 그런 사소한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용납이 안 되죠. 예. 절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조금 속된 말로 짬찌끄러기 시절이다 보니까 그 내무반 창문으로 네. 이렇게 인원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교대하기 전에 6생활관, 청원 10, 휴가 2, 현재원 8 이런 식으로 세야 되는데 다 세고 나서 10생활관을 보려고 하니까 총원이 1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예. 제가 센 분이 생활복을 입고 관물대를 보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야? 근데 짬찌끄레기인 이상 어디 가서 뭐하냐, 뭐하고 있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전번 근무자가 파악을 잘못했나 보다. 원래는 11명이 맞는데 10명으로 파악을 했나 보다. 해서 저는 고쳐가지고 교대하기 전에 보고를 하러 갔죠. 그러면 이제 먼저 1번부터 5번 불침번 근무가 이상 없습니다 하고 저도 브리핑을 하고 있었죠. 6생활관 이상무, 7생활관 이상무, 10생활관 총월 10일 하니까 당시 야, 10생활관이 왜 총월 10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금 세고 왔습니다. 뭔 소리야? 다시 세고 와!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순화해서 말했지만 정말 쌍욕을 먹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올라가서 다시 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없더라고요, 한 명이. 이번에 10명이다. 분명히 아까는 관물대를 보고 있던 제 선임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당직실로 내려갔죠. 10명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직사관님이 비속어를 사용하시면서 또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저는 근무가 끝나고 당직사관님이 담배 한 대 피자 라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 들어보니 아무래도 거기 10생활관 쪽에 6생활부터 10생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루는 7생활관, 8생활관 이렇게 주변으로 나오다가 생활관별로 가끔씩 출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대신 들어갔던 그 상명캐는 뭘 봤냐면은 생활관 물 뿌리러 가잖아요, 저희. 네. 건조하니까 바닥에다 물 뿌려주는 말. 뿌려줘야죠. 예. 그 물 뿌리러 딱 문을 열었는데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을 본 거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다다 날려가지고 보고 했는데 또 올라왔더니 없었고. 근데 자기는 장난하지 말라고 당직사관은 뿌리같이 화가 나 있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거기서 노발대발을 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한 명은 책상 같은 게 있는데 책상에다가 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을 봤더래요.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문을 여는 순간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쓱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뭐야? 놀라는 건 뭐야?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관물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봤었고 네. 이런 관물대 위에 빈 공간에서 갑자기 누워있다가 쓱 내려오면서 사라지는 사람도 봤었고 와, 예. 이런 게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대 전통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보니 그렇게 좀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후국 영령들께서 그런 억울함이나 자신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함 푸시고 군대에선 벗어나야 될 텐데. 네, 그쵸. 군대에서는 민간인은 알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죠, 예.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당직사관도 그랬잖아요. 또야?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부터가 지금 한두 명이 목격을 한 게 아니며 그렇게 보고한 게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렇게 보면 KH님도 이렇게 딱 3번은 보셨지만 되게 주기적으로 보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시즌상 저는 생각이 든 게 아직까지도 저의 최면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힘들어서 헛것 본 거다 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분명히 맨정신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고 표현하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코지하는 귀신밖에 얘기를 거의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귀신들은 그다지 저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는 느낌의 이런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봤다 보니까 뭔가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놀래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KH님처럼 그렇게 아무런 해코지 안 하는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더. 그게 일반적인 거고, 저희 이제 시들무 사연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드문 거예요. 근데 많이들 이쪽으로 몰려서 오시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실제로는 훨씬 더 KH님처럼 보셨는데 사라진다거나 아무 말이 없다거나 이런 귀신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저는 네, 확실히 뭐 대화를 한다거나 네. 웃음소리나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예. 절대 그쵸.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시간대, 장소, 그리고 또 행동들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뭐 하고며 그 시간에 어린아이가 거기 왜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을 때 오는 공포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을 겪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도 이야기 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의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KH님처럼 귀신을 보고도 내가 본 게 귀신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본 그것들은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KH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KH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번에 저는 이제 노란 유치원복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정말 뭐야 이거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KH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또 있으세요? 네, 오늘은 뭐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그때 다 끝난 것 같고 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네, 바로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KH예요. 때는 이제 어머니가 어린 시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그때 당시 못 물어봤지만 일단 어머니는 56년생으로서 고향은 전라도 고창 정읍에 계십니다. 근데 6남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다산인 가정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남매가 저희 어머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오빠, 그 다음에 큰언니,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셋째, 그 다음에 막내 동생,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 막내 남동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장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빈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어머니 집안에도 그런 우환이 들이닥쳤죠. 5남매는 모두 건강하고 뭐 아무런 이상도 없었는데 저희 막내 삼촌, 어머니께는 막내 동생이 그 뇌연모기로 인해서 농아로 태어났습니다. 농아라고 하면은 듣지를 못하는 걸 농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하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 자체가 굉장히 가족이 아니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거는 유전인지라 제 이종사촌 형도 농아로 태어났고 이종사촌 형의 아이도 농아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아픔을 겪고서도 엄청 행복하게 살았대요. 정읍 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부유한 집안으로 속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전거라는 것도 엄청 귀하던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다 귀하죠. 예. 네, 엄청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집에 자전거가 총 3대가 있었대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6남매끼리 학교를 갔다 와서 뭐 이래저래 시장도 놀러 다니고 개울가도 놀러 다니고 하다가 장이 열리는 날이었대요. 좀 나가면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 어머니 자전거가 3대가 있으니 큰애 삼촌, 큰오빠가 막내를 태우고 큰언니랑 막내 동생이랑 타고 어머니랑 또 동생이랑 타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내 삼촌도 시장에 가서 엄청 신나게 놀고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것도 모르고 엄청 신나게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주워 먹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새 해가 좀 저물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러다가는
빨리 가자 집에 해서 막내 삼촌이 큰오빠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일로 해가지고 살며시 가고 있었더래요. 근데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혼날까봐 무서운 마음에 그 어르신들도 밤에는 잘 안 다니는 길이 있대요. 오. 그래서 그 길은 항상 당부의 말씀, 그 길은 밤에 돼도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길이 꼭 있어. 그죠?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짧습니다 또. 그러니까 집에 오는 길을 거의 10분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오빠가 그쪽으로 길을 트길래 따라갔대요. 해는 저물어가지고 가로등 불빛도 없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양옆에서는 논밭이 있고 또 산이 엄청 우거져 있고. 근데 갑자기 큰 오빠가 페달을 엄청 빨리 밟더래요. 엄청 빨리 밟길래 오빠가 왜 저러지?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따라갔대요. 근데 정말 너무 멀리 멀어지니까 저희 어머니도 다급한 마음에 쫓아가셨죠. 그래서 집에 도착했더니 큰오빠가 작은 막내 동생을 얼굴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너 다시 얘기해보라고. 너 얘기했잖아. 분명히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오빠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그래? 이렇게 다그쳤대요. 근데 큰애 삼촌 엄청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아니 분명히 얘가 얘기를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해. 듣는 것도 못하는 애가. 혹시 농아에 대해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농아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농아이신 분들은 아이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발음이 아예 정확하지가 않아요. 할 줄은 알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말과 뱉어지는 말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오빠가 호통을 치는지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막내가 하니까 정확히 형 너무 빨라 천천히 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잘못 들었나 보다 싶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처음에 하고선 두 번째로 하면 형 우리 지금 어디가? 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소리는 자기가 정말 아는 듯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아라고 하지만은 직감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이런 목소리겠구나. 아무리 농아라고 하더라도 막내 동생 목소리로 그런 말을 또박또박 하니까 너무 괴이하고 신기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면 내 동생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식으로 와서 막내 삼촌을 다그치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사실이 진짜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추후에 어머니께도 들려드리고 아버지께 들려드렸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거죠. 동네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수소문을 하다가 왜 그 길을 지나지 말라 그랬는지 물어보니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작은 질병이라든가 전쟁을 겪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죽어나간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사건들보다는 민간인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냥 일반적인 논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이름 없는 무덤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는 아이도 있었을 거니와 젊은 새댁이라든가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야밤에 그렇게 다니지 말라다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섬뜩한 일을 겪으셨었네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저는 핏줄이다 보니까 그럼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으실까요? 어머니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인데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노름꾼의 술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속도 많이 썩히시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집에 엄청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헐레벌떡 뛰어들면서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폐가 같은 곳에서 친구분들과 술을 마시면서 화초를 치고 있었대요. 네. 근데 폐가니까 뭐 그냥 촛불 하나만 딱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노름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초가집이잖아요. 대문도 다 열려있고. 근데 폐가 나름인지라 이렇게 좀 폐가 들어가서 진입로까지는 꽤 규모가 있는 폐가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군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여기 집 주인이 왔나 보다. 뭐 어떡하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 군화 소리가 어느샌가 벌써 소리가 너무 가까워지더래요. 그래서 큰일이다 어떡하냐 도망가야 되는데 친구분 한 분은 뭐 어디 창고로 숨어 계시고 네. 또 한 분은 화장실로 숨어 가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처마 밑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밑에 숨었는데 군화가 딱 눈앞에 보이더래요. 이렇게 수그려 있는데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라 하는데 군화가 눈앞에서 오는데 원래 처마가 있으면은 발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계단을 타듯이 계단을 안 타고 그냥 슥 지나가더래요. 처마를 통과한 거죠 그냥. 그래서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할아버지 혼자 뛰어서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당신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술을 안 마시고 화투리 쳤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 과거에 할아버님부터 어머님 그리고 KH님까지 다 이런 현상들을 좀 겪으셨네요,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돌비님 라디오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서 제가 어머니한테 약간 좀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100만 유튜버에 나갔다. 예. 내가 목소리가 나갔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었다. 그러다 미심쩍은 게 있더라고요. 오. 혹시 우리 집에서 무당이라던가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여쭤봤었죠. 근데 아니나 말까 증조할머니께서 무당 일을 하신 건 아닌데 무당 일을 도와주시는 일을 도맡아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신내림에 받는 시기가 신이 굉장히 약했다 하셨던가? 아마 그래서 신내림에 받는 그 무당 일은 하지 못하고 그 무당을 도와주는 일을 오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저도 항상 이렇게 시대를 진행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 보면 가족력이 항상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몰랐다가 물어보니까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네, 맞아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보시는, 가족력이 없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죽다 살아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간혹 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군 입대 전에 방황 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죠.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일어나는 걸로? 네,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고 양팔 양손에 다 압박봉대나 깁스를 하고 있었고 제 기준에서는 그 시점부터 조금 보이긴 시작했어요.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았겠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타임라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딱 입대 전에 그 노랑 유치원복을 봤었고 그 전에 죽을 뻔한 사고가 났었고 근데 정말로 그 주마등처럼 다 모든 게 스쳐 지났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후로 저는 조금씩은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KH님 그 노란 유치원복 말고는 보신 건 없으신 거죠? 제가 본 거는 없고 근데 가족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작은 누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누나 이야기 이거 나왔네요. 작은 누나가 큰 누나는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작은 누나는 본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주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지방대를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피 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주도로 보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느끼 옵니다. 네. 근데 저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 누나 제주도에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라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주도를 갔었죠. 가가지고 누나랑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렇게 작은 누나랑 제가 사이가 좋았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누나가 먹고 막 이러고 하다가 누나 친구가 왔어요. 그러다가 누나 자취방에서 누나들은 술 먹고 저는 그냥 거기서 멀뚱멀뚱히 있고 하다가 서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누나 친구가 맞다 니 그 얘기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 그러니까 왜 니 학교에서 봤다 이가 학교에서 본 거. 그래서 맞다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야 누나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뭔데? 그러니까 누나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도서관에서 좀 공부를 오래 하고 있다가 한 12시가 좀 넘었대요. 도서관 문 닫는다고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누나가 그때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잠을 깨야 되니까 세수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세수를 하면은 이게 얼굴을 세수를 하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손짓하는 게 느껴지는 거 아시나요? 뭐야? 그거를 정확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양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세수를 하는데 누가 앞에서 손짓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보면 또 없고 뭐야 하면서 이게 또 하면 또 누가 손짓을 하고 없고 그래서 누나가 손짓을 하려는 찰나에 페이크를 건 거죠. 누나 나름에는 누가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센스를 하는 척 하고 하는데 손이 쓱 지나가더래요. 손이 쓱 지나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입구 쪽으로 뭔가 휘스닥 나가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쫓아갔는데 문 앞으로 가가지고 고개를 빽 내미니까 어떤 정말 검은색 머리에 산발을 하고 네이비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한 45 정도 틀고 엄청 기괴하게 뛰어가더래요. 그것도 사람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나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바로 이제 집으로 와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와서 누나가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누나만 봤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세수를 할 때 누가 앞에서 손짓할까봐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얘기는 끝났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시들모에서는 머리를 감으려고 이제 우리가 욕조에다가 이렇게 얼굴만 넣어서
이렇게 다리 사이로 아래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목격을 했다 이런 경우도 듣긴 들었었는데 이건 세수를 할 때 겪는 거니까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다 세수하셔야 되는데 주무시기 전에.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폼클렌징을 해도 이게 제 얘기는 안 무서운데 그렇게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눈 뜨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러면 눈이 남아나겠어요. 그래서 깜빡깜빡을 엄청 많이 하죠. 아니 눈 뜨고 세수하면 비누나 폼클렌징 들어가면 그게 더 고통스럽긴 하겠는데 그것보다는 무서운 게 더 싫어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안 믿는데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확실히 KH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아유, 이야기만 감사합니다.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H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세 가지 이야기, 어머님 이야기, 할아버님 이야기, 그리고 작은 누나 이야기, 온 가족의 또 이야기를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셨는데, 내가 이야기할 게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짧은 사연들을 묶어서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은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비 진수바리 인사드립니다. 감옥에 들어온 소감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가 2주 차였는데, 네네네. 두 번째였는데, 이번 세 번째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쵸. 두렵잖아요. 네. 잘못했을 때 저것이 나를 타격을 한다라는 생각을 네. 했을 때. 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이거는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똘비라는 남성분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이 똘비가 돼서 이야기를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기는 5, 6년 전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겪은 이야기고요. 제가 수도권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회사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다고 대기업은 아니고 적당한 중기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입사날 일주일 전에 회사 근처에 작은 반지하 원룸도 하나 구하고 일주일 동안 근처 맛집이나 주변 지리도 좀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출근을 하고 다른 직원분들한테 돌면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로 입사한 똘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다닌 거죠. 근데 그 회사가 평균 연령이 정말 높았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이지만 일단 20대는 없었고요. 제 바로 위에 계신 분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60대, 70대 이렇게가 가장 주로 많은데 네. 사무실에 여직원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여직원분들은 30, 40대로 그나마 좀 어리셨는데 그나마도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근을 했으니까 업무를 익혀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류들 읽어보면서 좀 익혀라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읽으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있는데 제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직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똘주임 안녕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그날 오전에 했으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여직원을 이제 순이라고 해볼게요. 순대리. 이 순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보다 9살 정도 많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여기가 직장이 아니고 밖이었다면 조금 풍채가 조금 있으신 이모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오. 근데 아무튼 이 순대리가 저한테 오더니 서류 뭉치를 주면서 이거 읽으면 도움이 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읽기 시작했죠.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읽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파악은 됐고, 그날 이후로 업무도 하나씩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은 직원들이 파악이 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무슨 업무를 하고 뭐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파악이 되는데, 이 순대리가 네.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한 6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한두 가지 정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매일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렇게 욕만 들어먹으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문제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제가 자리를 잡고 밥을 먹고 있으면 순대리가 와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혼냈던 상사나 네. 아니면 다른 분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같이 밥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부정적인 사람인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제가 먼저 안 내려가고 순대리가 먼저 가기를 기다렸다가, 순대리가 먼저 가면 그 뒤에 가서 저 혼자 따로 앉아서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 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요. 한 2년 정도. 2년 조금 안 된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3-4번 정도 3번인가 4번인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거절했고, 네.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구애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예. 제 팔로워 목록을 뒤져서 제 전 여자친구를 찾질 않나. 어떻게 찾았지? 뭐 팔로워들을 막 타고 들어가서 제 친구들한테 DM을 보내서 이 똘짐 누군지 어떻게 아냐, 똘짐의 뭐 전 여자친구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예.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린 그림 사진을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올려놓고, 네. 그 문구에다가 뭐 얄밉지만 좋아해 뭐라던가, 뭐 가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저랑 커플 느낌으로 바꾼 건 뭐 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편지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고, 그리고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고 들어왔는데 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무슨 파일 하나 옮겨갈 게 있다고 예. 핑계 대면서 막 만지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불편하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혼자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주말이나 좀 쉴 때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거랑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본 작가가 그림 전시회를 여는 걸 알게 돼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영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혼자 가게 됐어요, 전시회를. 그래서 전시회 가서 구경도 잘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인스타에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전시회를 다녀온 다음날 친구 한 명이 야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순대리의 그 인스타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익숙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인스타 차단을 해놨었는데, 그걸 풀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갔던 전시회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 순대리가. 아무튼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한 2주쯤 지나서 또 다른 작가가 하는 전시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역시 혼자 갔고요. 구경도 잘하고 재밌게 잘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예. 다음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을 하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대리 인스타를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갔던 다음날 그 전시회를 또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2번이면 우연이기 좀 힘들잖아요. 필연이지 그건. 네, 우연이지. 다른 전시회에 갔던 사진이 있다면 겹쳤겠거니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제가 딱 2개 갔는데 그 딱 2개를 간 거죠, 순대리도. 그때부터는 이게 좀 스토킹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제 PC 카카오톡 그거 대화를 뒤져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는데, 전시회를 간다고 했던 정보를 얘기했던 게 친구들 단톡방에서 제가 한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다 훔쳐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혼자 뭐 업무상 체크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저한테 쓱 오더니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똘짐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 하시려면 그냥 가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니 나 똘주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순대리님 저 여자친구 있고요. 제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래였으면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들어갈 사람이 예. 좀 화난 표정으로 내가 왜 싫은 거야? 나이 많고 못생겨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 할 말은 없고 솔직히 순대리님 이러는 거 좀 무섭다. 네. 제가 정신과에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신데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요? 진짜 이거 병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좀 앞부분에 생략을 많이 해서 급발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구나.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예. 확신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좀 더 좀 강력하게 느꼈나요? 그 순대리 바로 옆자리에 예. 순대리의 바로 직장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혼잣말로 지나 잘하지 X이네 이런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사한테 혼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 한다던가 그리고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밖으로 나간다던가 근데 이런 거만 들어도 사실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낄만 하잖아요. 저희랑 다르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정신과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좀 네.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타일러도 보고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면서 야, 나 살 빼고 이뻐지면 나한테 고백해 이러는 거예요. 일단요, 예. 이 멘트가 사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일반적으로 좀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나 이뻐지면 나한테 고백해 뭐 이런 말 자체가 예. 좀 황당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상황은 넘어가서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키보드 위에 편지나 간식 같은 게 올라가 있고 제가 받을 때마다 읽지도 않고 간식은 뭐 먹지도 않고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회사 윗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랬더니 한다는 조치가 순대리한테 경고를 하고 자리 이동. 일단은.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리도 그렇게 가깝진 않았는데 그냥 조금 더 멀어진 자리로 옮긴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르신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별일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야, 여자가 먼저 좋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효과는 뭐 없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말을 좀 안 걸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잠깐이고 다시 추파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직을 좀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결제 올라간 김에 네. 대표님하고 그 건으로 면담을 좀 했어요. 이런 이유로 일을 못하겠다, 그 사람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직하고 싶다고 했더니 대표님이 내가 몰랐고 이제 알았으니까 책임지고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이러시면서 좀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이직에 대해서. 이직 대신에 그래서 한 달 정도 휴가를 좀 받았어요. 휴가를 해외로 가게 됐는데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순대리가 그 회사 단톡방에다가 몇십 명이 있는 단톡방인데 거기에 장문에 톡을 하나 남겨놓고 단톡방을 나간 거예요, 새벽에. 그 내용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똘주임까지 없으니까 일 못하겠다, 나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으니까 잘됐다, 돌아가면 순대리가 없겠거니 했죠. 근데 막상 이제 한 달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를 해보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퇴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흑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정말 다른 사람이었는데 더 심해진 게 모니터를 부수지를 않나 외부하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지 마 씨 하면서 끊는다든지 정말 흑화한 것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조용히 회사를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악을 들으려고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순대리한테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제발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전화를 수십 통을 하고 더 충격적인 건 카톡에다가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카톡이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예. 내용이 노무사 상담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준비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짓 하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답장은 없었고 그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새벽 1시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처에 뭐 친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찾아올 만한 사람도 없는데 새벽 1시에 누가 인터폰을 누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가가지고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제가 그 보내드린 사진 혹시 그거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폰 사진. 이 사진에서는 좀 특정하기 어려운데 좀 막 움직이면서 마스크 위로 얼굴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한 40대 정도 되는 남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모자 쓰고 후드였나 뭐 이상한 걸 좀 쓰고 눈 빼고는 완전히 가린 그런 얼굴이었는데 인터폰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나자마자 또 울리는 거예요. 그게 5번, 6번 이렇게 계속 울리더니 갑자기 그 공동 현관 있잖아요. 거기를 발로 쾅쾅 차는데 저희 집이 반지하라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신고 내역도 제가 보내드렸죠. 제가 문을 안 여니까 옆집에 또 인터폰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옆집도 당연히 무시를 했죠. 그쯤 돼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경찰관 분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신고자분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냐, 상황 설명 가능하겠냐 해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지만 뭐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방 오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이때까지도 계속 인터폰을 누르고 있었는데 밖에 경찰 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태워갔는지 뭐 어쩐 건지 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나? 그 전화 왔던 경찰분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 근처에서 술 한잔 하시고 취해서 뭐 집을 착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훈방 조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혹시 올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 경찰분한테 혹시 그 40대 남성분 맞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경찰분이 아니요 여성분이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 멍해져가지고 이거 설마 순대리인가? 만약 순대리라면 순대리가 변장까지 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의 잠을 못 잤고 뭐 친구들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도 쉬는 날이었거든요. 잠깐 나가서 집 앞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그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를 딱 봤는데 거짓말처럼 항상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 핑크색 편지 봉투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거예요. 어제 순대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편지를 갖고 들어와서 펼쳐봤는데 여태까지 편지에는 좀 친절함이 담긴 그런 어투의 반말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딱딱한 존댓말로 적었더라고요. 내용은 뭐 네가 날 아무리 밀어내도 나는 네가 좋고 너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사진만 찍고 바로 버렸거든요. 편지가 진짜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거를 정확히 보여드리면 특정이 될 수 있고 진수바레님이 또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이제 주말이 찾아오고 제가 본가가 한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고 본가에서 자고 일요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서 저녁도 먹고 컴퓨터도 좀 하다가 핸드폰을 보려고 침대에 딱 엎드리면서 누웠는데 베개랑 이불에서 되게 낯선데 낯익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냄새지? 하는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순대리 향수 냄새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대리가 쓰는 그 이상한 뭐 섬유 향수 같은 게 있었는데 향이 나는구나. 네, 제가 그 냄새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딱 그 냄새인 거예요. 온몸에 막 갑자기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인터폰 사건 이후로 제가 구매를 했던 3단봉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하나 들고 정말 말 그대로 원룸인데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숨을 만한 곳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누가 들어오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없는 것 같고 그럼 없어진 건 없나?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집에 뭐 금품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갈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때 생각으로는 왠지 스토커가 집에 침입하면 훔쳐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그 몸에 닿는 옷이라던가 뭐 그런 거지 않을까 해서 옷을 막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없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세탁기 있잖아요. 제가 입고 나서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둔 옷들을 막 뒤졌는데 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찾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던 좀 고급 브랜드 드로즈 팬티 한 장 딱 샀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양기를 훔쳐갔네. 제가 세탁하려고 넣어뒀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미치겠네 하면서 막 진짜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4층에 집주인분이 사셨는데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두드리고 저녁 시간에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 누가 들어갔다 나간 것 같아. 혹시 복도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흔쾌히 보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예. 근데 주말 동안 CCTV에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 하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네. 찍힌 게 없으니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들어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불이랑 베개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나고 말이 안 팬티가 되죠. 사라질 수 있겠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창문으로 갔는데 창문은 역시 잠겨 있었고 방범창도 있고요. 저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제 집에 창문이 2개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원룸에 있는 창문이고 하나는 화장실에 있는 창문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있는 창문에는 방범창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창문을 봤는데 방충망만 닫혀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가 겨울이기도 하고 반지하라서 문 열어두면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씻거나 막 볼일 보거나 할 때 창문 밖을 보면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화장실 창문은 진짜 정말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열려 있으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했나 하면서 몸을 한번 넣어보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 한 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기엔 충분한 크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기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올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때쯤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대표님실에 올라가서 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이래저래 해서 나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집에 들어온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아, 퇴사까지. 네, 대표님이 저한테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어?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유를 특별하게 뭐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단돌이 잘 할 테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좀 넉넉히 챙겨주고 할 테니까 시끄러워지는 걸 좀 그게 싫었나 봐요, 대표님. 아, 네. 그래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고는 안 하고 퇴사를 하게 됐고 퇴사하자마자 타이밍 좋게 이직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그 뒤로는 그 순대리를 마주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똘비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후일담인데 오, 예. 그 이직 후에 제가 회사에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가고 2주도 안 돼서 순대리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8년을 다녔던 회사인데 예. 더 나갔다고 그냥 나간 거예요, 바로.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도 못하고 상사한테 개기고 회사에 분란만 만드는 직원을 왜 쓰냐. 그렇죠. 그게 저희 회사 특성상 사람을 구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려서 면접을 보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을 뽑는 회사가 아니고 아,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소개나 낙하산이죠. 예. 꽂아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소개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더 경찰에 신고라던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 순대리의 배경이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내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뭔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대표님이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에필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를 하던 남직원들이 있잖아요. 다 이 순대리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네, 저처럼 정도가 심한 건 아니었고 딱 한 번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예. 격일로 사무실에 방역을 해주는 용역 업체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근무를 하던 한 방역 직원이 나이도 어리고 잘생겼었나 봐요. 네. 근데 순대리가 이 방역하는 직원을 엄청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연락처 알아내서 매일 전화하고 따라다니고 뭐 주말에 만나자 하고 방역 직원도 무서우니까 본인이 맡은 업체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이 순대리가 그 사무실에 저희 과도가 있거든요. 예? 누가 과일을 가져오면 그걸 깎아서 먹을 때 쓰는 과도가 있는데 과도를 들고 그 사람이 방역을 왔을 때 나랑 안 만나면 나 죽을 거야 하면서 자를 하려 했다고 하더라고. 아, 스스로 해하면서 협박을 했구나.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거절당했고 순대리는 무슨 특수 협박 예. 그런 걸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만 받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뒤에 방역업체 직원은 그만뒀고 순대리는 슬퍼했겠죠. 못 보니까.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네.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희생양들이 있고 진수바리님 다음 희생자도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뒀으니까 그 부분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끝이 조금 허무하긴 한데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순대리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예, 근데 피드에 올라온 사진이나 글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또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 바뀌었구나. 네, 문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예. 어서 도망치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수바리님 저한테는 그 순대리의 사진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묘사는 해도 될까요? 묘사요. 시청자분들께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보고 묘사까지는 있을까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상 예, 알지. 자기라고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묘사까지는 괜찮을 것 근데 같습니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내드렸던 그 편지 제가 네. 블러 처리를 좀 해가지고 모아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혹시 올려주셨을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는데 어차피 아. 내용은 잘 모르죠. 블러 처리가 되어 네, 있으니까. 아, 일단은 제가 묘사를 한번 드리자면 네. 일단 머리카락이 굉장히 비 맞고 나면 부시시한 머리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머리가 한 어깨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굉장히 순하게 그러니까 순대리가 맞아. 뭔가 그냥 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경도 굉장히 동그란 안경 아시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동그란 안경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이 엄청나게 쪄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말라 네. 보이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음침합니다. 음침함의 정도가 진짜로 한 100 정도 있으면 한 7, 80은 돼 보여요. 그리고 화장기가 없어요, 얼굴에. 화장은 하나요? 화장을 엿대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화장기가 여기는 별로 안 보여서. 네. 근데 어떡하지, 이걸?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진수바리님이 지금 현재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무사히 도망을 쳤고 예. 지금은 아예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네. 스토킹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 전에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시들무 사연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언제나 같이라는 제목으로 타편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그 노래에서도 저희가 생각해서 이걸 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그게 순정이고 사랑이에요. 그런 방법들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름이. 맞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엄연한 범죄고 요즘에는 처벌이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진수바리님도 혹여라도 또 연락이 오거나 괴롭힘을 하면 지금까지 네. 모아온 증거를 제시로 해서 진술을 하시고 처벌 네. 내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해야죠. 또 오게 된다면. 오늘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지러웠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또 워낙 잘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네.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섬뜩한 현실 공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진수바리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 사진과 편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선에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토킹을 당해보신 분들, 안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해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당해보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당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스토킹법 같은 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처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네, 아주 또 잘 지냈고, 우리 또 진수바리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우리 해외로 가봐야 될까요? 네. 이런 일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행기표 끊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시기는 대략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똘비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이 똘비가 근 몇 년 동안 다녔던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조금 기울면서 똘비가 자진 퇴사를 하게 돼요. 왜 자진 퇴사를 했냐 하면 똘비의 직장이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장은 아니었고요. 밖에서 그냥 아무나 잡아다 놓고 일 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진 거죠. 누구나 출근길에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똘비는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됐고, 자진 퇴사를 하면 회사 차원에서 좀 챙겨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대로 이제 퇴직금을 좀 넉넉하게 받은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휴식 시간을 좀 가졌대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뭔가를 하나 느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똘비는 청소년기에 어떤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을 먼저 좀 안타깝게 보내드렸고, 큰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고 큰아버지가 지원해주신 금액으로 월세를 구해서 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오고 곧장 직장을 구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 쉬지도 않고 일만 해왔던 거죠. 돌아보니까.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자. 근데 같이 갈 친구는 없고 이제 혼자라도 한번 다녀와 보자 해서 여러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홍콩하고 대만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뉜 거예요, 후보가. 그래서 친구랑 어느 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뭐 홍콩이나 대만 중에 어디를 가는 게 나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차라리 그냥 태국을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똘비가 생각하기로는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덥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서 아예 후보에도 없었는데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더래요. 그래서 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해외여행 처음 갈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좀 설레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불안감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게다가 똘비는 혼자 가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도 즐기려고 하면서 공항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고 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은 QR코드로 결제도 하고 뭐 어플로 택시 부르고 이렇게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온리 캐시였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달러로 환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콕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바로 거기서 바트로 태국 돈으로 어느 정도 환전을 하고 바로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한 거죠. 밖을 막 돌아다녀 보는데 진짜 좋더래요. 매체로만 보던 해외에 내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 정말 죽어라 일만 했던 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여행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똘비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막 딱딱 짜놓은 건 아니었고, 좀 굵직하게만 방콕에 며칠 있다가 파타야에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방콕으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데, 드디어 파타야로 가는 날이었대요. 방콕에 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타야행 버스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한 남성분이 똘비한테 다가오면서 혹시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지금 똘비는 여행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인을 굉장히 많이 마주쳤지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반가웠대요, 한국인을 만난 게. 그래서 네, 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남성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내심 반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핸드폰을 드렸대요. 건네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장 쪽으로 향하는데 어딘가 전화를 막 하더니 핸드폰을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근데 혹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 파타야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남성분이 파타야요? 혹시 티켓 끊으셨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직이요.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진짜 다행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 현지에서 가이드도 하고 작은 뭐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 중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전화를 했는데 지금 파타야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여행하기가 굉장히 안 좋다.
똘비가 당황해서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제가 여기 지역명은 안 밝힐게요. 제가 곧 돌체비타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 혹시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제가 뭐 붙어 다닐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좀 빠삭하게 알아서 뭐 명소나 관광지, 호텔, 맛집 이런 거 많이 알아서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다.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정말 한국인도 많이 없고 관광하기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면서 이것도 또 여행의 묘미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럼 돌체비타 행으로 티켓을 끊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티켓을 끊고 같이 그 가이드랑 버스를 타고 돌체비타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 파타야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곳은 조금 더 걸렸다고 해요.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똘비는 방콕에서 그 며칠 호텔만 끊어놨고 파타야에는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직접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변동이 돼도 쉽게 변동할 수 있게 그렇게 여행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가이드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태국에 오게 됐고 이 가이드는 내가 어떻게 여기 방콕에 살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저녁 먹기 조금 이른 시간이었대요. 내려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분이 저기 똘비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예? 그래서 네 대답을 했더니 혹시 환전 해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환전이요? 그래서 환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뭐 하긴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잘 쳐주는 데 있는데 제가 택시를 같이 타고 거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사실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하루 이틀 정도 숙소 묵고 뭐 밥 먹고 할 수 있는 돈은 있었대요. 근데 여기 또 며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뭐 환전하지 하는 생각으로 같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시내에서 택시를 내리니까 바로 환전소가 있더래요. 같이 갔던 가이드가 먼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똘비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간 거죠. 내부는 그냥 뭐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였는데 막 내부를 구경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분하고 태국어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또 똘비씨 부르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내가 여기 진짜 잘 쳐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환전하시고 식사하러 가시고 호텔도 가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로 바꿀 때 잘 안 쳐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는데 뭐 맛집이나 관광 명소들 이런 거를 적어놓은 종이를 주더래요. 그래서 여기 괜찮은 곳들로만 제가 적어서 드렸으니까 숙소도 여기 진짜 괜찮다고 그렇게 주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데 가이드가 무슨 진짜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똘비가 알고 있는 환율하고 정말 다르더래요.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35바트라고 쳤을 때 1달러에 뭐 45바트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환율로 쳐주더래요. 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가이드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환전은 금방 끝났고 가이드가 추천해준 숙소로 향한 거죠. 예. 호텔에 들어가서 방이 있는지 묻고 체크인을 하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갑에 돈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 정도면 다 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환전했던 돈을 지갑에 채우고 그리고 야시장도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호텔에 다시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방콕하고는 좀 다르더래요. 좀 신선하기도 하고 뭐 자연이 더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 막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식당에 가서 쌀국수 이런 걸 먹었대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편의점 좀 갈까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웬 오토바이가 한 대 딱 서더래요 앞에.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남자가 본인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뭘 보나 하고 보고 있는데 경찰이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러지? 하는데 경찰이 자기를 보면서 태국어로 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번역기 어플을 킨 다음에 What? 이라고 적어가지고 핸드폰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손가락으로 네모를 이렇게 막 그리면서 빼뽀 이러더래요. 똘비가 그 단어는 호텔에서도 들었고 해서 바로 알아차렸는데 그게 여권, 패스포트라고 한 거예요. 경찰이 여권을 딱 내미니까 경찰이 여권을 받아들고 막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여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딱 넣더래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니 폰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폰? 마이 폰? 이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폰? 이러고 있는데 그 핸드폰까지 딱 잡아채면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똘비를 가리키면서 유머니 획 이러더래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똘비님은? 이게 그 비영어권 사람들이 예. 영어를 쓰면 본인의 언어가 뉘앙스가 좀 녹아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똘비도 이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유머니 획 이 하는 말이 유머니 페이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what 하면서 give me my phone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막 쳐가지고 보여주더래요, 경찰이. 네. 근데 번역기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은 위조 지폐를 사용합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what? 내가 언제 what? 막 이러면서 따지려고 하는데 사실 말이 통해야 따지든 말든 하잖아요. 아무리 말해봐야 경찰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한참을 한국어 섞어가면서 따지니까 그 경찰이 다시 번역기에 뭐라고 하나 써가지고 보여주는데 당신은 불법 행위를 했다.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똘비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봤대요. 근데 어떤 누가 그 외국 돈을 보고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여주면서 이게 위조 지폐냐고 이게 페이크 머니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경찰이 stay here 이러더래요. 여기 있어라. 뭔 말인가 싶은데 계속 따진 거죠, 똘비는.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멀리서 경찰차가 한 대 오더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왔다고 똘비 팔을 딱 잡더니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그 경찰이 똘비를 경찰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 그냥 민간인, 뭐 일반인이 자기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치고 뭐 이렇게 싸웠을 텐데 경찰이 그러니까 반항을 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석에 타고 출발을 하는데 똘비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더래요. 지금 힙색을 차고 있었는데 지갑 말고는 지금 다 뺏긴 거예요. 네. 여권, 핸드폰. 근데 억울한 걸 넘어서 좀 무섭더래요. 태국 감옥 하면은 바퀴벌레나 쥐 이런 것들 같이 수감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게다가 말도 통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빨이 막 딱딱딱거리면서 떨리더래요. 타지에서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는 건가. 근데 차가 가면은 창 밖으로 풍경이 보이잖아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했냐면 경찰서라 하면은 보통 도심 중심이나 아니면 뭐 시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점점 더 시골 같더래. 게다가 지금 갑자기 폭우까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높은 건물은 원래 잘 없기도 했는데 그런 건물은 이제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한자집들만 나오고 건물이나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이 보이더래요.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그렇게 1시간 반을 갔대요.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지 차가 딱 서고 경찰이 내리더니 문을 열고 똘비를 밖으로 빼더래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경찰서가 아니고 웬 건물이 딸랑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대답은 않고 그 건물로 끌고 가는데 그 건물이 판넬식으로 된 공장 같은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층으로 개조가 된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벽에 붙어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철제 복도처럼 돼 있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이제 끌고 가서 안쪽으로 꺾고 들어가니까 양 옆으로 방이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똘비를 그 방 안에 집어넣고 문을 딱 닫고 작은 자물쇠를 하나 채우더래요. 문은 밖이 다 보이는 창살 문이었대요. 그래서 자물쇠를 잠그는 걸 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알려달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똘비 힙색을 그냥 뜯어서 가져갔대요. 똘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똘비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건물에 잡혀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왔던 길을 가는 것처럼 점점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래요. 경찰이 나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생각 정리를 좀 한 거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천장에 비가 계속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시계를 봤더니 한 11시쯤 됐대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창밖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헤이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진짜 아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갑자기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뭔가 하고 그 소리 나는 방향을 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새더라는 거예요. 천장에서. 비가 많이 오긴 하나 보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나중에 저 물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방 안에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에서 잠은 왔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시계를 보니까 한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었대요. 네. 배는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문 앞으로 다가가서 또 소리를 질렀대요. 배고파!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밥 내놔! 했대요. 근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치겠다. 막 죽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 며칠을 더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잠깐만 지금 여기 아무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는 무서운 것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그 철창 문을 있는 힘껏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그 자물쇠 있잖아요. 그게 좀 작은 자물쇠였는데 그게 틱 하면서 부서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해 보이는 거였는데 잘하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발로 철창문을 계속 찬 거예요. 근데 한 4번, 5번 정도 찼을 때 자물쇠가 정말 허무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런 거에 내가 감금을 당했나?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나왔던 복도를 지나서 1층이 다 보이는 그쪽으로 딱 향했는데 네. 1층을 봤더니 물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왔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계속 천장에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금됐으면 진짜 물에 잠겨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해서 1층으로 내려갔더니 물은 한 정강이 정도까지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수압 때문인가 아니면 뭐 문 앞에 뭐가 있어서 안 열리는 건가 하다가 1층을 둘러봤더니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봤대요. 근데 거기가 좀 농촌 같은 곳인데 밖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대요. 네.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쓰레기며 나무며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야. 똘비가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맞나? 밖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가야 뭐 구조 요청을 하든 뭘 할 수 있잖아요.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창문을 넘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땅을 짚어보니까 밖은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찼더래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주변에 사람은 안 보이고 쓰레기들만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저 멀리 작은 좀 나무 배 같은 게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안 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다 어떤 거에 매달려서 안 떠내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똘비 눈에.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는 못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똘비가 그 배에 타서 몇 시간 정도 표류를 하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여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막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대사관에서 돈 받아가지고 비상 여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가지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다행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 본인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모르잖아요, 똘비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이야기의 전말을 알 수는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똘비가 그 이후로도 태국을 몇 번 더 갔대요. 네. 근데 그러고 태국에서 친해진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전말을. 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그 친한 형님이 얘기해 주기로는 가이드 있잖아요. 네. 가이드랑 환전소 직원이랑 경찰이랑 일단은 한 패고 와. 뭐 분명히 더 일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방식이 가이드가 위조 지폐를 환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만들고 그 경찰이 가서 체포를 해서 구금을 시킨 다음에 뭐 돈을 빼먹든 뭐 노동 착취를 시키든 뭐 이렇게 하는데 똘비가 끌려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다른 국가와의 국경지대에 좀 가까운 곳이었대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지역인데 안 좋은 약 원료 재배를 하는 그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형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끌려가서 진짜 뉴스에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똘비는 운이 좋게도 자연재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그렇게 작용을 하네. 그런 범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예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시죠? 진수바리님도 아시겠지만 네. 해외 나가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뭐다? 한국인. 친절한 한국인, 네.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한국인, 네. 네.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고 네. 제가 태국에 거주를 했었어서 태국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 예. 외국에 있었다 보니까 네네네. 그때 느낀 점이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거든요. 오, 예. 네,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좀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런 걸 좀 느꼈던 적이 있어서 네. 이 이야기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이게 네.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나가시면 대부분 같은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다 외국인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고 네. 한국 분이세요? 이러면서 대화도 좀 나눌 거고, 네, 그런 걸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현실공포 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해외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다 좋자고 가고 또 경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또 그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